역사저널 그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병자호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저 화면 때문에 일순간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그러니까 47일 동안은 어떻게 버텼는데 결국 이제 항복을 했고 오랑캐라고 업신 여기던 청황제 앞에서 저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가 흔히 참담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끔찍하고 절망적인 걸 이제 뜻하는 건데 참담했겠죠. 인조 같은 경우 반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면도 있었는데 게다가 이제 이렇게 항복까지 하면 자신의 권위는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겠구나라는 걸 잘 알고 있었겠죠. 오늘은 특별히 만화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시백 화백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저널 그날 많이 보셨어요? 예, 많이는 못 보고 갖고 왔습니다. 네. 박시백 화백님의 그 만화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조가 도성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항복 후에 도성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반정을 했단 말인가 하면서 또 울어요.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장면이 있는데 반정을 한다는 게 조선시대에서는 자기 한 목숨만이 아니라 일가의 명운을 다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할 만큼 이제 광역을이 미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권력력이 컸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 동시에 또한 내가 임금이 된다면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임금이 된다면 정말 잘해볼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서 반정할 때 그 느낌도 생각이 났을 테고 그 시인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참담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당시 인조가 그 소문을 났을 때 이 당시 이제 승정원 일기나 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 산성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신하들이 정말 이 가슴을 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비참했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네. 허 박사님 그 항복하는 그 절차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던데 그게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중국 고대의 항복 의식에는 몇 가지 상징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묶고 나온다든지, 관을 끌고 나온다든지, 해진 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인조에게 이제 적용된 건 비교적 가벼운 등급의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래요? 그런데 아까 VCR에도 나왔지만 그래도 인조한테 옷도 제대로 못 입게 하고 그 출성할 때 나오는 문조차 마음대로 못 나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정축년 이제 1월 30일에 항복 의식을 하기로 정했는데 그 전에 이제 청나라의 용골대하고 좌의정 홍서봉 등이 모여서 항복의 세세한 절차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합니다. 그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인조의 복식하고 출성 통로였던 것이죠. 청측에서는 인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임금의 정식 복장인 골룡포도 입을 수 없고 정문인 남문으로 나올 수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 인조와 소현세자가 입을 그 남색 옷을 갑자기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밤새도록 이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아주 정말 급박했던 그런 상황이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은 좀 잘 모르고 그 유명한 그 삼배 구고두례 예, 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지금 이렇게까지 아주 죄인을 좀 정확하게 명시하려는 모습들은 또 색다르네요. 정확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배 구고들에 이제 뭐 어떻게 세 번 이제 무릎을 네. 꿇고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3번씩 이마를 이제 땅에 대고 네. 이제 조아리는 그런 의식인데 항복 의식의 핵심이죠. 사실 이때까지도 이 조선의 왕이 삼배례를 하는 것은 차직에 한다거나 아니면은 명나라 황제라든가 황태자에게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실제 보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데 그 대상을 보고 한 거는 이때가 거의 최초죠. 최초이자 결국은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정말 청태종은 왜 그렇게 그 항복의식에 집착했을까요? 그 끝까지 정말 집요하게 인조의 출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국제질서상에서 보면 병자호란의 항복이라는 것은 기존의 조선과 청의 관계가 형제 관계에서 군신 관계, 즉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제 양국 간의 힘의 이 변화는 이 의례 중에 가장 확실했던 게 삼배구고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확실히 무릎을 꿇게 해서 권위를 인정받고 그렇죠. 싶었던 그렇죠. 거죠. 네. 꿀 받으시오. 잠깐만요. 여기서 그날토기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저거. 네, 삼배구고들에 할 때 정말 인조의 이마에서 피가 났나요? 많은 그 사극에서는 그렇죠. 네. 정말 피가 철철 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서 저게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주로 이제 이렇게 알죠. 한 번 절하고 3번 이렇게 머리를 찢는데 이제 청태종이 네. 소리가 안 들린다. 더 세게 더 세게 해라. 쿵쿵 하니까 결국은 피까지 흘렸다라는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장면들로 우리가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날 상황을 사실은 그 현장을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한 기록은 없어요. 정황상으로 봤을 때 조선 쪽에서는 포석이라 그래가 좀 자리를 좀 깔고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청측에서 이걸 거부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인조가 이마에 이렇게 이마를 댔을 때 땅에 어느 정도 상처가 입었을 수도 있다. 그건 사실은 누구도 확정은 못해요. 그래도 피가 나진 않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삼배 구고드레를 행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단상 위에 올라오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청태종으로서는 그래도 일국의 왕으로 대접을 해서 서로 마주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선물도 하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냉랭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대우는 받았던 근데 거예요? 이제 이 당하는 쪽에서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근데 이 기록에 보면은 홍타이지가 이 정말 승정원 일기 기록에만 이게 유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단 아래로 내려가서 네. 소변을 보고 와요, 이 양반이. 홍타이지가. 이래서 인조가 이때 되게 당황을 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네. 인조가 그 한 그냥 구석에 좀 잠시 뭐 휴식을 취하였다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중요한 사람 초청해놓고 갑자기 저 화장실 간다고 이러면 이거 아주 결례고. 미리 볼일을 보고 오든가 예의 없이 그런 일국의 왕인데 아무리 항복의식이라고 해도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봉변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 애매한 상황인데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됐어요? 거의 해질 무렵까지 이제 인조는 그냥 있었어요. 그 홍타이지에 의해서 가도 좋다는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잔치 끝나고 나서도 그냥 그 앉은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이게 또 삼배 이 구고드레가 우리 일반적으로 인조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조도 하고 왕세자도 하고 그리고 따라서 하고 소현세자도 같이 했었어요. 예, 따라 나섰던 모든 그 신하들이 다 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강화도에서 끌려갔다가 온 그 처자들 또 신료들의 또 처자들 있잖아요. 같이 또 청태종한테 또 하고 그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권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겠어요. 이 항복의식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환국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강을 건너야 하잖아요. 송파나루에 왔는데 그 준비된 배가 2척밖에 없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신하들이 앞다퉈 먼저 타려고 하는 바람에 왕이 도포 자르고 막 잡고 땡기고 이런 모양까지 연출했다고 네.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거죠. 근데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게 인조는 말이죠. 병자호란 직전에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는데 청나라한테 한판 붙어보자는 식의 어떤 그렇죠. 격서까지 보내면서 물론 중간에 뭐 무시당하지만요. 도대체 근데 뭘 믿고 이렇게 강하게 나갔던 걸까요? 인조 입장에서는 좀 요행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요행이요? 네네.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쳐들어올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쳐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그때 행동이 굉장히 멋있게 이제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허세예요, 말 그대로. 저는 도박을 건 거네요. 네. 일종의 도박이죠. 아, 이날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남한갑의 그 병자록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참 이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해가 빛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해라고 하면은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건데 해가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재밌는 게 당시 승정원 일기를 보면 분명히 이제 그날의 날씨가 맑았다라고 서두에 기록이 되어 해가 있거든요. 빛이 있었네요. 네. 날씨는. 같은 기사 속에서 인조가 남한산성에 서문을 나가는 장면을 묘사할 때는 네. 병자록의 기록처럼 햇빛에 광채가 없었다. 제가 보기엔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을 네. 삽입해 놓았다는 것이죠. 예, 최태성 선생님 말씀대로 이것은 출성항복이랑 왕의 굴욕을 지켜봐야 했던 네. 당시 조선인들의 마음, 아주 마음이죠. 애통한 그 마음을 표현이 은유적으로 그렇죠. 표현한 것으로 햇빛에 보입니다. 광채가 없었다. 네. 그걸 시인 계시지만 메타포잖아요, 이게. 그 치욕을 표현하는. 보통이라면 밑줄 긋고 은유법 이렇게 나옵니다. 네, 메타. 그렇죠, 메타포. 메타포. 이렇게 치욕적인 항복례를 마치고 또 청태종은 나의 공덕을 칭송하는 어떤 공덕들을 세워라 이렇게 또 명하잖아. 이것도 참 못할 짓인데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우리 일명 그 삼전도비라고 하는데 실제 공식 명칭은 대청 황제 공덕비입니다. 이게 왜 삼전도비냐면 예전에는 이 한강의 물길이 이곳까지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 삼전 나루에 세운 비라 그래서 삼전도비가 된 거고 이것이 지금은 그 롯데월드 쪽에서 이렇게 그 성남 쪽으로 가는 바로 석촌호수 옆에 이렇게 그 삼전도비를 그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3배 크기. 예, 그 아주 저기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박사님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그러니까 조선이 청과의 맹약을 먼저 어겼다라는 것이죠. 이 청태종은 그런 조선을 아주 너그러운 은혜로 받아들이고 네. 항복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저 비전면의 이제 오른쪽은 만주어로 새겨져 있고요. 전면의 왼쪽은 몽골어로 새겨져 있고, 그 다음 뒷면은 한문으로 똑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뭐 참전국이. 그러니까 병자호란 당시 참전한 민족들의 그 언어가 되는 셈인데요. 이 정근대 시대에 비에 새긴다는 행위는 영원히 잊지 말라라는 그렇죠. 이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서 파견한 사신들이 굉장히 자주 가는 곳이 삼전도비가 세워진 곳입니다. 이제 당시 거기서 가까웠던 조선의 군사 요새인 남한산성이 군비를 확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감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성지순례 요셉이죠. 비문을 그러면 누군가 우리 조선에서 썼을 텐데. 자발적으로 쓰라고 하면 진짜 아무도 쓸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하여튼 글 좀 쓴다 하는 문사로 유명한 사람 4사람한테 네. 초안을 쓰도록 시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제 빠져나가고 네. 또 한 사람은 아주 이제 졸렬한 거친 문체로 이제 쓰거든요. 채택 안 되겠어요. 안 되게. 예. 장유하고 이경석의 글이 채택이 되는데 이 중에서 장유의 글은 그 인용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청나라 측에서 이제 거절을 해가지고 결국 이경석이라는 인물의 글이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장유도 처음에 이제 이걸 요청을 받았을 때는 나에겐 지금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웬만한 거는 다 잊어먹어가지고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런 또 핑계를 대고 또 제가 지금 상중에 있는데 네. 나중에 비문에 상중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면 이건 또 상스럽지 못하다 이런 핑계를 네, 내가지고 네, 네. 처음에는 아예 그 발을 빼려고 했던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결국 총대를 맨 사람이 이제 이경석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지식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전혀 다른 그런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훨씬 후대에 정약용 선생 같은 사람도 그 시로 그 아픔을 노래했다고 해요. 천운이 기구했던 병자년 겨울에는 다만 지금 가랑 밑속의 삼전도에는 화각 속의 큰 비석이 글자마다 불끄려. 정약용 같은 그 조선의 선비들, 그 네. 지식인들은 삼전도 비를 보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입술을 깨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한산성에서 천공과 계속 대항했던 인조, 아주 결정적인 또 계기가 있어서 남한산성을 나오게 되죠. 어떤 일이었을까요? 고려 시대부터 왕실의 피란처 역할을 해왔던 섬 강화도.
조선 조정은 해전에 익숙하지 못한 청군이 바다를 건너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청군은 조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다. 조선 수군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강화도에 상륙한 것이다. 조선군은 저항했지만 엄청난 병력 차에 무릎 꿇고 만다. 청군이 강화도에 상륙한 지 한나절. 마침내 강화 산성의 문이 열린다. 오랜 세월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었던 강화도는 청군의 발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고 만다. 결국 이렇게 믿었던 강화도가 이제 함락됐기 때문에 인조도 더 버틸 수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강화도가 함락되리라고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고려시대 몽골적 침입도 어느 정도는 그 피난을 했던 것이고 정묘호란 때도 이 강화도가 함락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강화도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그 사면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특히 기병을 주축을 하고 있는 청군이 쉽게 쳐들어올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이 강화도 내에서는 경작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식량 같은 것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갖추니까 이 우리 조선 자체에서는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고 특히 겨울이 되면 이 그 일부 지역이 결빙이 되니까 유빙이 떠다녀요. 더 저렇게. 접근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배가. 그래서 소위 그 강화도를 일컬어가지고 금성탕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 만든 성과 끓는 물을 부어 만든 못 이런 건데 그렇게 천혜의 요새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제 함락이 된 겁니까? 일단 청군이 강화도 공격을 위해서 아주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기획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심양에서 올 때부터 기술자를 데려오고 조선 현지에서 이제 사로잡은 사람들 중에 배 만드는 장인들을 이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일대에 이제 흩어져 있던 버려진 선박이나 목재들을 모아서 원정지인 조선에서 자체 병선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발상의 전환들이 있었던 거예요. 청군은. 겨울이라서 하천이 결빙되니까 병선이 수로로 이동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선 자체를 굉장히 작게 만들고 그 병선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육로로 이동해가지고 강화도 코앞까지 이제 운반을 해놓고 상륙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놀랍네요. 설마 이렇게 수로가 아닌 육로로 배를 옮길 거라고는 예상 못해 허를 찔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매번 허를 찔려. 지금도 그 호는 찔릴 것 같아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여기 강화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 물살바른 옛날 뭐 울돌목도 있고 뭐 이제 저 명량 거기 떠오르는데 배를 작게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판옥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온다고 해도 제대로만 맞받아치면 충파 부딪히면서 깨면서 충분히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판옥선은 저 강화도 인근 연안에서 이동이 어렵다라는 기록이 이미 광해군대부터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청군이 갖고 왔던 홍위포. 그러니까 조선이 갖고 있었던 무기인 불랑기보다 사정거리도 길고 위력도 셌던 저 홍위포를 강화도 이 대안에 이제 놓고 상륙하기 전에 맹렬하게 포격을 하거든요. 이 수군들이 전부 다 이제 사기를 잃고 도주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수진 장군이 필요하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청원 수군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병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선을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까지도 확보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또 그날 톡이었습니다. 그럼 청이 명예수군을 흡수한 건가요? 진짜 이게 시기적으로 이거 좋은 질문인데요. 저가 좀 역사를 좀 아는 분의 질문 같은데 그 청나라에는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수군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가도에 그 모문용이 예전에 굉장히 소문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문용이 그 영원성의 원숭아한테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처단된 이후에 그 모문용 휘하에 공유덕, 경중명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한 수백 척의 함대와 그 홍위포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이제 투항을 하고 말았어요. 그 홍위포가 결국 들어와가지고는 강화도를 함락시키는데 또 이제 남한산성을 공격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인 거죠. 정말 국제정세가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조선은 정말 그런 상황을 좀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조정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나름대로 이제 대비책을 세우게 되는데 1년 전부터 사실은 상당한 수의 수군 병력을 강화도하고 인근 지역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결빙이 작고 배 이동이 어려운 그 각곳이나 네네. 그 밑에 연미정 쪽에는 적은 병력을 배치를 하고 물이 잘 풀리고 배 통행이 자유로웠던 광성진 쪽에 주력 함대를 배치해 놓았던 것이죠. 어쨌든 근데 지금 그 광성진 쪽에 지금 주력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은 전투가 안 됐던 겁니까, 제대로? 청군이 얼음이 풀리는 이제 짧은 시간을 틈타서 각 곳이랑 그 밑에 지역으로 이제 상륙을 시도하게 되는데 청군의 기습 전날에야 이제 위기를 파악을 하고 조선군 지도부가 허둥지둥 이제 광성진의 주력 함대를 각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때마침 그때가 이제 조금이라고 해서 조수 간만의 네네. 차가 굉장히 적은 시점이라. 그래서 이튿날 새벽이 돼도 주력 함대가 갑곡 근처까지 천천히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맨날 관성에 젖은 어떤 그런 정책 판단 이런 게 바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은 수군에 항상 약하고 얼음이 얼면 못 올 것이다. 왜?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똑같은 경우잖아요. 일본은 수군이 강하고 육군이 약할 것이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이게 한 200~300년 막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였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쳐요. 근데 불과 10년 전에 정묘호란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정묘호란 자체도 네. 그 당시도 굉장히 굴욕적인 협상을 했어야 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이제 힘의 관계상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걸맞는 행보가 이어졌어야 하는 거죠. 네. 외교적으로 문제를 푼다든가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큰 소리는 큰 소리대로 치고 그러면서 또한 군사적인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당시 조정의 무능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힘을 발휘할 게 이제 외교력 아닙니까, 외교. 고려 때 서희라는 거란이 그 쳐들어왔을 때 왜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서 정말 뛰어난 그 협상력,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오히려 영토를 더 얻어내지 않습니까? 강동육주. 이런 대단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정말 외교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어떤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좀 화가 나고 안타깝다는 거죠. 당시만 해도 외교는 그냥 오랑캐와의 화친이란 어떤 그 등식이 성립이 되던 때였잖아요. 현실주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이 전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강화도는 지금 세자 빈도가 있고 복림대군도 가 있고 왕족들이 쫙 다 거기서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가 엄청났겠어요. 전세가 워낙 불리해지자 일부 이제 그 당시 강화성을 지키던 사람들이 자결의 길을 택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김상용인데 우리 척하파 대신으로 유명한 김상헌의 형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사대부가의 부녀자들도 이 청군에 의해 함락을 당하면 뭐 자기들에게도 상당히 치욕이니까 네. 이때 이 많은 여성들이 자결을 하는데 뭐 이건 정말 더 가슴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그 상황을 묘사한 그 기록도요, 이 자결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바다에 머릿수건이 낙엽처럼 떠다녔다. 그리고 눈 위를 기어다니거나 죽거나 이미 죽은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아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네. 지금 전쟁의 어떤 그 참혹한 모습을 역시 여기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당시 그 또 남한산성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제 강화도 함락의 네. 비보가 나흘 뒤인 1월 26일에 남한산성에 전달되는데 산성 쪽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축된 식량도 떨어지고 그렇겠죠. 이제 외부에서 오던 구원군도 전부 다 격파당했고 네. 그다음에 점점 청군의 이제 홍위포 공격은 맹렬해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농성하는 조선 군사의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들이 반란의 조짐까지 이제 보이게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청측에서는 반드시 인조가 출성 항복을 해야지 화친이 성립될 수 있고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강화도 함락의 소식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이제 강화도에 들어갔던 인물 중에 사실 제일 그 주목할 만한 인물은 그 세자빈과 그 세자빈의 사실 아들이죠. 원손이 있습니다. 원손. 네. 그리고 이제 복림대군이 있었고. 그렇죠. 최악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라도 어떻게든 그 살아서 뭘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미 함락돼가지고 다 잡혔다. 그런 상황이 인조에게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죠. 강화 함락이 남한산성을 무너뜨렸네요. 네. 사실 심리적으로 따져보면 인조 입장에서는 지금 차라리 잘 됐다 싶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요? 지금 남한산성에서도 제가 보면 한계에 좀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버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되는데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타임에 지금 출석 명분이 지금 축적된 거죠. 저도 유신님의 이제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강함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과 2, 3일 내로 아마 이제 출성을 했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인조는 이제 왜 이렇게 나가기 싫어했었냐면은 자신을 이제 심양으로 청나라로 데리고 갈 것을 되게 그걸 굉장히 우려했던 거예요. 자기가 없다 하더라도 세자가 이제 있으니까. 세자가 있고 충분히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죄는 내가 지고 가겠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건데 자기 혼자의 안위를 위해서 계속 버티다가 그 타이밍을 보고 나간 거죠. 자, 처절했던 47일간의 전쟁, 인조의 항복으로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1637년 1월 28일 청은 조선에 11가지 항복 조건을 보낸다. 명 대신 청을 섬기라는 조건, 명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었다. 청은 조선을 철저하게 길들이려 한다. 그리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청으로 끌려간다. 청태종이 강조한 것은 바로 제조지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조선. 하지만 조선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아휴, 47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버텼나 싶을 정도로 진짜 다 내어주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청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내린 조유문을 보면 네. 맨 끝에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요. 그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짐이 다시 살아나게 했으며 그대는 마땅히 국가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를 생각하라.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이제 명에 대한 의리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사실 청나라가 이제 그 조선에 대해서 그 교유를 하자라고 할 때도 이 제조지은을 내세우면서 계속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청나라 황제는 조선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너희들을 다시 살려줬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제조지은의 은혜를 다해서 충성을 다 바쳐라라고 하는 일종의 역공을 편 것이죠. 제조지은의 역공.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청나라가 정말 이 전쟁을 기가 막히게 준비를 잘했구나. 맞아요. 기승전결이 다 있어요, 그쵸. 이 사람들이 지금. 논리적으로도 진짜. 지금 조선은 청을 섬겨라. 그리고 청이 명 정벌할 때 원군 파견해라. 그리고 청나라에서 이제 도망온 그 조선인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그리고 세패 바쳐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실현이 되면 또 목숨 내걸고 전쟁터 나가야 되는 거고 또 허리 졸라 매고 좀 세금도 내야 되는 거고 이 백성들이 정말 고열을 짜내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전쟁에 졌다고 해도 사실 저 정도면 무조건 항복에 해당하는 완전 독소적으로만 가득한 건데 어떠한 그 조약이라고 해도 협상도 있고 조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축화약 저 내용만 보면 지금 인조가 지금 청나라에 지금 항복함으로 해가지고 조선을 지금 살린 건지 자기 한 목숨을 지금 살린 건지 도저히 지금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인조도 이런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삼전도 구룡 이후 한 20일이 지난 뒤인 2월 19일에 교유문을 내려요. 일종의 그 사과문이기도 사과문, 했어요. 네.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백성이 화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교유문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기의 어떤 변명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된 거는 근황병이 오지 않아서 그렇다라든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변통을 해가지고 이렇지 그냥 내가 의리만 고수했다면 네. 이시왕조 끊어질 뻔했다. 나는 오히려 이걸 지켰다. 이런 이야기하고 정말 마지막이 특히 화나게 하는 건데요.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을 양해를 해달라. 이 표현도 양해를 해달라. 뭐 사과하는 건지 마지막에 사과예요, 뭐예요, 진짜. 변명인지 요즘 하는 말은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하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유문 이후에 인조의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전쟁 이후에도 임기응변으로 대충 넘어가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 강화하는데 거의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으로 봐도 이때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정성이 없다. 같아요. 인조 같은 경우 일관성이 있어요. 반성은 있는데 개선이 없어요. 맞아요, 네. 진짜. 근데 반성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교육문을 네. 발표를 하면 누구한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당-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보였던 조보의 기본 실리고
각 지방에서도 아마 이렇게 방을 내걸어서 다 알리게끔은 할 겁니다. 네. 반응이 어땠어요? 백성들의 반응? 근데 반응까지는 기록에 나와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기록에는 않겠죠. 남아있지 않죠. 그렇지 안 남았겠죠. 그런데 저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는 진짜.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진짜. 잠깐만 또 그날 톡이 왔네요. 한번 볼까요? 삼전도 굴욕을 겪고도 어떻게 인조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인조 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의 명맥을 이제 유지하는 길은 선택지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청의 이전과는 달리 순응하는 이제 노선을 취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척화라는 게 굉장히 강고한 담론이었기 때문에 강고한 담론. 예, 사실 조정의 일부 신료들은 인조가 항복한 뒤에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사직을 하고 인조가 불러도 조정에 올라오지 않는 걸 이제 고상하게 여기는 풍조도 있었는데 청황제의 신하가 된 인조의 조정에서 벼슬을 하면은 본인도 청황제의 신하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식이었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인조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좀 지지했던 최명길 등의 이제 세력을 규합을 해서 전국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최명길도 이제 척합하고 완전히 척을 지진 않고 그들을 계속 정권 내부로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조선 시대는 사실 여기서 끝을 좀 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너무 과격한 생각이긴 할 것 같지만 200년이면 저는 한 왕조의 수명으로서는 충분히 했다. 그리고 그 모순된 모습들도 다 나타났다. 전쟁도 2번이나 이렇게 패했다. 새로운 어떤 세력이 나타나서 좀 새로운 어떤 그 시대를 좀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죠. 네, 알아요. 당장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신병주 교수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근데 강의가 학교에서 강의를 조선 전기사, 조선 후기사 하는데 전기사밖에 못하니까. 그 더 큰 문제는 사실 근데 요 무렵에 인조와 서인 세력을 대체할 만한 정치 세력이 있었느냐, 대한 세력이 있었느냐,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이런 정도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세력이 등장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그 기존의 어떤 유자들, 사대부들 내부에서 개혁 세력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게 정말 조선의 아픔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 11가지나 되는 항복 조건을 제대로 이렇게 이행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그 사회적 분위기가요. 이 문제는 청이 인조를 신뢰를 하지 않아요. 계속 명나라하고 이제 그 조선이 연결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청은 더 이제 그런 그 화약 조건 같은 거에서도 계속 점검이 들어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인조가 뭔가 이렇게 그 청의 요구에 잘 듣지 않을 때 항상 내세우는 카드가 입조. 우리 청황제를 만나봐야 된다.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조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심양에 끌려갈까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장의 카드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인조를 또 압박하니까 또 인조는 이 요구 조건을 또 막 지키려는 그런 또 그 행동은 취하죠. 말 안 들으면 너 불러들인다 그렇죠. 계속 협박을 하는 거야. 소환시킨다. 하지만 나름의 소극적인 저항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령 예컨대 청나라 사신들이 삼전도비에 이제 보러 왔었는데 보니까 남은 선성이 다 복구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평양성도 그런 식으로 복구돼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가장 큰 것은 아까 신 교수님이 이제 제기했던 것처럼 이 조선이 여전히 명나라와 통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당시 횡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시되면서 당시 척합파의 거두로 알려졌던 김상헌을 이제 그 심양 땅으로 이제 끌고 오게 하고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저 유명한 시를 지은 분이 그 대표적 척화파였던 김상헌이에요. 그 이후에도 척화론을 계승한 이런 그 서인 노론 세력들이 주를 이루면서 바로 이 병자호란의 어떤 정신적인 상징으로 김상헌 그리고 이 강화도가 함락될 때 그 폭사한 김상용 이 두 형제가 아주 그 충절의 대표주자로 이제 인식이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건강한 모습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원받고 존경받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제가 볼 때 이건 역사의 교훈을 또 망각하는 행위였고 결국 이런 행위들이 그들이 주류가 되면서 이제 청이 아닌 오랑캐 또 다른 서양 세력들 나중에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똑같이 당하는 거거든요. 이제 척화론이 당시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라는 이제 그런 주장하고 맞닿아 있는 것인데요. 이 의리라는 게 뭐 지금의 탤런트 김보성 씨가 말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의리가 아니라 당시의 문맥에서 보면 1644년에 완전히 이제 지구상에서 멸망하게 되는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적 심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보편적 문명 의식, 그러니까 명으로 대표되는 중화 문명에 대한 이 조선의 자발적인 이 신념에서 주장된 것이라고 보는 게 네. 이후에 이제 역사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선비들을 이해하는 데서는 그와 같은 접근이 합당할지 모르나 어쨌든 그것이 이제 그 당시 그 적합파들에 대한 비판을 희석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광해군 당시에 그 광해군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이 한결같이 이제 명에 대한 사대를 주장하고 심지어 이제 전쟁의 말발굽하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놓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심지어 사대 의리를 위해서는 나라는 망해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광해군이 그 당시에도 도대체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백성이 아니보다 더 중요하냐 이런 제기를 하거든요. 대의명분 이념 뭐 이런 게 뭐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였겠지만 사실 전후잖아요. 얼마나 또 많은 백성들이 청에 또 끌려가고 그럽니까? 네. 사실 그런 거를 해결하지 않고 이런 논의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는 척화론의 성격이 어떤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당시 백성들이 입었던 피해는 당시 위정자들이 짊어져야 될 역사의 책임이자 이제 그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자호란 기간 동안 청군은 조선 곳곳에서 인간 사냥을 일삼는다. 전쟁 중에 적에게 사로잡힌 민간인을 가리키는 말, 피로인. 병자호란 당시 청으로 끌려간 피로인은 적어도 수만 명에 이른다. 피로인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걸어야 했지만 불평조차 할 수 없었다. 혹독한 행군을 피해 도망치려다 희생된 사람도 부지기수. 청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언제 보는 거야? 이 전쟁이 남긴 굉장히 갑자기 울먹이네. 네, 예. 이게 전쟁이 남긴 어떤 그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묘호란 때도 많이 끌고 가잖아요. 형은 왜 백성들을 많이 끌고 간 건가요? 임진왜란 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이제 파는 일종의 상품으로 여긴 것이었죠.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청의 수도 심양에서는 인간 시장이 이제 서게 되고 속환이라고 해서 청의 이제 주인한테 몸값을 지불을 하고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그 값이 폭등해가지고 네. 큰 이제 그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직후만 하더라도 한 명의 몸값이 한 은 10량 정도였는데 사대부 자제들도 많이 잡혀갔잖아요. 네. 그 자제들을 빼오기 위해서 이제 지체 높은 돈 고관들이 있는 사람들은. 몸값을 올려서 부르게 되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이제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때 이 수권가를 가장 높였던 주범이 누군가 하니 이성구라는 인물이에요. 네. 이 사람이 사한사로 갔다가 자기 아들 데려오면서 무려 1,500명을 줘버리는 바람에 그런 선비를 그야말로 남긴 폭등을 거죠. 했죠. 요즘으로 치면 사회 지도층이 돼야 될 사람이 먼저 그거를 그냥 확 가격을 올려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떡이 감당이 안 되죠. 점점 그 속한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좀 힘없고 돈 없는 백성들은 오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뭐 정말 설사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국가가 나서야죠. 이쯤 되면 국가 나서야 하는데 이걸 갖다가 힘없는 백성들한테 그걸 맡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잘하셨는데 애시당초 이제 협상 과정에서 조선이 전혀 자기 몫을 낼 수가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잡혀간 포로들에 대해, 그러니까 피로인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뭐 전체 몇만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만큼 우리가 지불해주겠다라고 해서 전체를 데려온다든가 이런 식의 송환 노력을 기울이거나 그거조차 안 될 경우에는 최소한 이 속한가에 대해서라도 상한선을 두어서
이걸 넘기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임진왜란 때는 사실은 그 포로들을 그 유정이 협상을 사병들 해서 의원이 가지고 데려오고 협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데려왔거든요. 이때는 그냥 개인이 그냥 스스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석관가가 진짜. 폭등하게 예. 되고 심지어는 또 이럴 때 또 약삭 빠른 사람들이 청나라의 상인에게 싸게 사서 비싸게 이제 조선인에게 파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이 예, 조선인을 그렇죠. 그야말로 뭐 소위 말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게 저런. 되는 네. 이런 뭐 문제까지 막 생기다 보니까 아주 이건 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정말 나쁜 정부였고요. 그 나쁜 정부 밑에 추악한 인간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전쟁이 만들어낸 인간의 어떤 그 밑바닥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백성들의 입장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과 이제 사료를 통해서 당시 전쟁을 겪었던 백성들의 이야기 좀 들려주실 분 만물가게 저희가 모셔봤는데 한양대 기초융합교육원의 서신혜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 어떤 작품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경업전이라든지 박씨부인전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여성 피로인의 모습을 그린 유록전, 그다음에 당시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김영철전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 문학이라는 게 당연히 당대의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기 이제 마련인데 당시 그 백성들은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단어로 살펴보면 어떤 키워드가 숨겨져 있을 것 같으세요? 속한 생이별. 자결? 여성? 그러니까 피로인. 뽑아보겠습니다. 네. 재상 최명길이 명나라에 보냈던 공식 기록에 의하면 조선 사람들이 당시에 약 50만 정도 청에게 끌려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 직후에 조선의 인구는 약 850만 정도 된다는 연구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당시 조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의 아픔을 겪었을 것인가는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군인? 전쟁? 행복. 징집. 징집입니다. 17세기 초에 살았던 남성은 거의 평생 전쟁과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10대에 사루 전투, 심화 전투에 징집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대와 30대에 각각 우리나라에서 호란을 2번 겪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하여 40대에 청나라가 강제로 우리나라 병사를 징집을 해서 하는 전쟁인 개주전투 등등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평생의 삶이 전쟁이고 징집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철전을 예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은 19세 미혼의 나이로 심하 전투, 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건주에서 약 6년간 살다가 탈출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등주에 가서 또 삽니다. 다시 평양에서 살게 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병자호란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몇 년 후에도 개주전투, 금주전투에 참여했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수비군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네, 정말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저렇게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 얼마나 삶이 피폐해졌을까요? 네. 근데 그 김영철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사실 요즘 나오는 이름 같은데 조선시대 때도 예, 요즘. 놀랍게도 저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시험에 이 지문으로 나왔어요. 홍세태 김영철 전 해가지고 이게 한 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학생들도 또 접했던 어떤 그런 경험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시죠. 피폐한 괜찮은 사람.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금빛 삶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철 같은 경우에도 10몇 년 동안 이국에서 헤매다가 돌아왔지만 집에 와서 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길바닥에서 통곡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저 키워드 3개뿐만 아니고 거기에 지금 붙어있는 연관어들이 다 하나가 다 참혹해요. 그러게요, 네. 좀 뭐라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당시 살았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조선시대에 이렇게 사실 생생하게 백성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이런 정말 사실주의에 입각한 이런 문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요. 네. 실제 이제 병자호란 하면 대표적으로 가장 알려진 소설은 박시전이죠. 네, 박시전이 소설에서는 완전히 박씨 부인이 막 그 청나라 그 군대들 아주 통쾌하게 격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설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나마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네. 이런 백성들의 열망이 이 소설에 반영된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박시영 같은 경우 사실 영웅설화적인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거죠. 왜 여성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병자호란한테 좀 많이 아까 피로인으로 많이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다가 정말 고생 엄청나게 하고 참 힘들게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성들에게 정절을 잃었다. 굉장히 차가운 시선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억울함들이 이 박시전 여성을 통해 가지고 표출된 게 아닐까. 청나라 그 장수의 뭐 첩으로 그 끌려갔던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본처, 그 만주족의 아주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뭐 심한 경우는 막 끓는 물로 이게 막 물을 확 부어버리고 이렇게 이게 사회 문제되니까 그 당시에 홍타이지조차도 네. 앞으로 이런 짓 하는 만주족 여성들은 남편 죽을 때 순사시키겠다. 이런 엄포까지 놓을 정도였어요. 병자호란 때 말이에요. 청나라에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여성들을 일컬어가지고 흔히 환양녀라고 좀 알고 있는데 그 어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아주 많다고 해요. 그게 지금 사실입니까? 일단은 공식 기록인 뭐 실록, 뭐 승정원일기, 연려실기술 이때도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성을 환양녀라고 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록에는 없군요. 있어요? 이 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당시 남자들의 책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청나라의 머리를 조아리고 선배 국고들을 행위했던 것 자체가 그렇게 주장에 맞지 않던 전리를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그런 이제 그 실패로 인해서 여인들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정절을 잃은 거에 대해서 받아줄 수 없다. 며느리로 혹은 아내로서 받아줄 수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배척했다는 것은 참 정말 부끄러운 얘기 같아요. 전쟁은 남자들이 일으켜놓고 이 다시 온 여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말이 돼요? 1638년에 이제 조정의 상소가 네. 올라오게 되는데요. 당대 정치적 네. 거물이죠. 신풍부원군 이 장류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허락해 달라는 이제 그 청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전승지 승정원 승지였던 한이겸이라는 사람의 자신의 사위가 자기의 딸을 버리고 새장가를 들려고 하는데 이것에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였던 것이죠. 시아버지 입장, 하나는 친정아버지 그렇죠. 입장에서 예. 이렇게 상소가. 그래서 인조가 이제 이거를 네. 난처해 하니까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제 최명길이 나서게 되는데 최명길의 논리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책임이 여자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쟁의 남자들의 책임인데 인정상 못할 짓이다라는 논리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전부 끌려갔다고 해서 정조를 잃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이제 이때 이제 그 이혼 소송에 대해서 결국 끝까지 이혼은 허락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부 이제 그 아내들을 버리고 다 재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화백님 그 만화에 보면 그 여인들이 남자를 향해서 다 이렇게 주먹질하고 네. 이제 울고내면서 저 그거 보면서 굉장히 통쾌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폭력의 피해자들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참담한 비극은 이 막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걸 확실하게 다짐하게 해주죠. 자, 오늘 역사전을 그날 치욕의 역사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소현세자에 대한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자호란 편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두 개의 축이 있다. 국가와 개인,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 거기에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가와 이 남성이 신두단지 몫이다 했던 이 이념이 성리학적 명분론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론적 토대가 아무리 탄탄하다 할지라도 이 약자들, 백성과 여성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해악이다. 오늘 이걸 좀 배운 것 같아요.